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무엇이고 또 실효성은 어떨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정부가 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 4조 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면 일단 320만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대략 3조 2천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가장 큰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100만 원씩 320만 명에게 지급을 한다는 건데 세부 항목을 보면 기존에 원래 손실보상을 받으셨던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했던 분들 90만 명에다가 기존에는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에 따라서 부수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에서 빠져있던 분들, 이분들이 대략 2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행업이나 공연업 관련 종사자들인데 이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폭넓게 일단 매출이나 손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손실 보상하는 것과 별개로 조금 더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0억 원은 현물성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스터디 카페나 PC방 같은 곳도 이렇게 칸막이 세우는 것 아니면 그 체온을 체크할 수 있는 패드 같은 것들 설치하는 이런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글쎄요, 10만 원이 얼마나 와닿는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2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1조 원을 얹어서 추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걸 다 합쳐보면 4조 3천억 원 이렇게 해서 3대 패키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보면 말이죠.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그 기존 업종에서 말씀하신 미용업이라든지 키즈카페 12만 곳을 추가하고 방역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매를 하고 나서 영수증으로 인증 같은 걸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번에 나온 지원책을 크게 3가지 종류로 보았을 때 그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곳들이 대거 추가가 됩니다. 해서 그 12만 곳 정도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각 업체들에게 또 추가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가게에 들어갈 때 아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패드 같은 걸 세워놓고 QR코드 인증하고요. 체온 체크도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규모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런 기기 하나 들여놓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해서 먼저 체온계를 구입하거나 이런 방역용을 위한 패드 같은 걸 구입하시고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관련해서 1,0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보다 폭넓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우리가 45일 만에 다시 일상을 잠깐 멈추게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으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아주 작은 수준의 그러니까 분기별로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금액 기준도 발표가 됐습니다. 종전에 보면 최소 지원 기준이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기준 10만 원이면 사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최저 하한선을 최대 50만 원까지 늘린다고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0만 원이라는 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일종의 성의 표시이고요. 사실 실효성이라는 건 300만 원, 400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분기에 그 정도면 월세도 내기 어렵다. 이게 현실이기는 하죠. 지원책 이외에도 기존 그 예산 기금에 반영이 됐던 소상공인 지원 사항도 또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거든요. 기존의 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도 최저 1% 초저금리 융자를 또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발행해가지고 내수 우려도 완화하겠다.
이 부분 좀 효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그 상품권 네. 발행하는 규모가 33조 5천억 원에 이르니까요. 이게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대략 5%를 웃도는 수준이니까 이 돈이 일시에 빠르게 풀려준다라고 하면 경기에 도움을 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죠. 경기를 살려야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너무 돌아다니면 네.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영업을 제한을 하는데 돈을 쓰라고 상품권을 발행해야 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네.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지급을 발행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가게에 직접 당장 쓰지는 못하더라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는 가게에 한 달치를 선결제를 미리. 한다. 네. 라고 치면 내가 지금 당장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 가게는 그 한 달치분을 좀 숨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유도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실제로. 네. 일단 실질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하고 공간이 좀 그러니까요.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돈 같은 게 사실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좀 네. 관심이 모아질 것 같거든요. 뭐 추경이라든지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 입장은 일단 명확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오전에도 밝힌 내용인데 추경을 올해 안에 추가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남아있는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맞다. 50조 원, 100조 원 얘기가 대선 캠페인 와중에 여야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지만 그 정도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은 네. 분명했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다 걸어 모아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다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대략 4조 3천억 원이다 이런 결론이죠.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볼게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데 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보면 뭐 치킨값도 오르고 햄버거도 오르고 보일러 뭐 사는 것도 오른다라고 하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품목별로 좀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계란값이 이달 초에 사실은 7천 원을 다시 넘느냐 마느냐 턱걸이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우리 특난 기준으로 30개 들어있는 계란 한 판 가격이 이달 초에 6,900원까지 평균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16일 기준으로 본다면 6,400원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체감하기에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난해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가격보다 거의 15%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 같은 대란까지는 아니어도 체감하기에 장바구니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계란 그리고 그 산란계 관련해서 AI 조류 독감이 빠르게 확산을 하고 네. 있는 분위기거든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고요. 말씀하신 그 치킨. 네. 한 마리에 2만 원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요. 열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아마 20일 전후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올렸거나 교촌은 이미 올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BHC나 다른 회사들도 쫓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사실은 18,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배달비 포함하면 2만 원 시대가 이미 그렇죠. 열린 상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치킨 가격만 2만 원인 시대가 다음 달까지도 아니네요. 다음 주부터는 시작이 될 예정이고 햄버거 가격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 엘사 이미 올렸습니다. 몇백 원씩 계속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몇백 원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가져가는 이익은 훨씬 커지는 건데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식재료 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일러라는 그 품목이 사실 우리가 흔히 물가 얘기할 때 거론하지 않는 네. 품목인데 8년, 10년 만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보일러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공임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나 철 같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보면 공공요금도 네. 인상 소식이 들립니다. 뭐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게 아무래도 원자재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물가에도 좀 어느 정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죠. 도시가스나 네. 전기요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 주요 물가에서 상당히 가중치가 좀 있는 품목들인데 아직까지 가격 인상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번 주까지 기획재정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옥신각신 줄다리가 있었던 게 기획재정부는 물가를 관리하는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그런 부처이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들 산업계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산업계의 주장은 이겁니다. LNG 같은 것들이 도입 단가가 연초 저점 대비 이미 7배 정도 올라 있으니까 이 상태로는 적자를 더 이상 끌어안기 어렵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원유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발전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기획재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품목의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여서 공공요금까지 올려버리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주 20일쯤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종합이 되는데 아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의견대로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팍팍할지 아닐지.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또 뭐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빠르면 다음 달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여부 아무래도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이른바 도매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시중에서 은행들이 돈을 떼어오는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대략 0.25%포인트씩 올립니다.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조금씩 올리게 되는데요. 이 정도를 한 번 올렸을 때 연간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3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미 2번을 올렸죠. 8월하고 11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에서 6조 5천억 원 정도는 이미 이자 비용으로 쏠려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큼 2번만 올린다고 해도 올해와 내년에 물가가 고정돼 있다는 가정을 해도 대략 13조 원 정도는 이자 비용으로 추가로 나간다. 하지만 이만큼만 올라가진 않겠죠.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네.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이 정책의 조합이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밝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